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남동생이 제가 보내는 사연의 주인공이네요.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학 안 나오고 바로 일터로 가는 일이 많았으니요. 포크레인 다루는 업체에서 몸을 쓰며 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4, 5년을 버텨 중장비 기기 다루는 자격증도 따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았으니요. 남동생이 27살이 되었을 때 집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는 아가씨였죠. 첫 인상이 너무나 순하고 조용조용하고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내 남동생 어디서 저런 착하고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신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남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저는 올케와 정말로 가족처럼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어른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때문인지 올케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북적이는 가족들 품을 너무나 그리워했었고요. 그런 올케의 사연을 들으니 더더욱 마음이 쓰이고 잘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올케를 생각해서 따로 통에 담아두고 올케가 올 때면 뒤로 슬쩍 통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했고요. 올케가 임신했을 때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적으로 올케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마다 일도 미루고 올케에게 달려가 말동무도 해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었지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뒤 올케는 너무나 어여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뼈도 참 가늘고 50kg도 채 안 되는 올케는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허약해졌지요. 빈혈로 툭툭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올케는 서울 큰 병원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올케가 서울로 병원을 가는 날이었죠.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날씨도 참 화창하고 이상하리만치 예솔이가 울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자더라고요. 참 평화롭다 라고 생각하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크게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받았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남동생이 당장 땡땡 병원으로 뛰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면서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에서 쿵 하며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울리는 집전화 소리에 예솔이는 잠에서 깨어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였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패닉 상태가 왔었지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예솔이를 데리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남동생은 수술실 옆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펑펑 울고 있었고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남동생은 한참을 꺽꺽 울다 좀 진정이 되었는지 입을 열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로. 받았는데 아내 보호자 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했지. 구조대원이 나보고 아내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당장 땡땡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병원을 달려가서 동의서를 쓰고 관계자한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더라고. 서울에서 내려온 아내가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나봐. 손을 막 흔들며 택시를 잡았대. 택시 한 대가 아내 쪽으로 온 거지. 그런데 그 택시가 아내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아내를 들이박았어. 그 택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 그 순간 잠이 든 거였고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아내를 쳐버린 거야. 그런데 더 미칠 것 같은 거는 여기가 시골이잖아. 아내를 받아줄 만한 큰 병원이 없어서 1시간을 뺑뺑 돌았대. 그렇게 피가 철철 나는 아내를 데리고 3군데나 병원을 갔는데 다 퇴짜 맞았댄다. 교통사고 환자 케어 못한다고 다 다른 병원 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병원까지 온 거야. 미칠 노릇이야 정말. 미치겠어 누나. 나 어쩌면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정말 간절히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케 살아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올케만 살려주시면 저는 뭐라도 다 하겠다고 하면서요. 깜깜한 밤이 되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황급히 달려오신 부모님까지 의사 선생님을 붙들며 수술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지요. 초반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과다출혈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신체 기관들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건드리지 못했고 일단 출혈이 심한 곳 위주로 봉합과 지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의 출혈이면 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도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일단 오늘 밤이 고비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올케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생은 올케의 죽음 때문에 1년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옆에서 보다 못한 저희 충고로 정신을 차렸지요. 남동생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판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이용해 밥벌이를 했고요. 거의 예솔이의 엄마 역할을 맡았네요. 그 덕인지 별 탈 없이 예솔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주어도 고마운데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하더니 전교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으로 착하게 자라주었네요. 내신도 1점대에 학교에서 의대를 준비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고요. 그런 예솔이가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남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누나, 나 친하게 알고 지내던 반장 형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 장기 프로젝트인데 좀 멀리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것만 끝나면 목돈도 들어오고 팀에 합류되는 거니까 앞으로 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부탁인데 예솔이 수능 끝날 때까지만 누나 집에서 돌봐주면 안 될까?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더 이상 신세 안 질게. 예솔이한테는 이미 다 말해놨고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애를 혼자 두게 하고 어디로 멀리 떠나려고 하냐면서 거부했지만 결국 예솔이를 수능 전까지 데리고 있어 주기로 했지요. 공부도 잘하고 싹싹한 예솔이가 집에 들어오면은 맨날 게임밖에 모르던 아들놈이 방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집안 분위기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 나쁠 것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누나, 예솔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늘 꼭 이 주소로 와줘.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 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누나만 와. 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검색해보니 한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걸어봐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황급하게 남동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지요. 간호사들에게 남동생의 이름을 묻고 남동생이 있는 병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동생은 정말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안색은 누렇다 못해 까맣게 흑색으로 변해 있었고 살가죽은 뼈에 쫙 붙어 있어서 볼과 눈이 패여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동생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알고 보니 몇 개월 전 남동생은 본인이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에 마음이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되면 10여 년을 달려온 수능 준비에 지장이 갈 게 뻔했기에 딸을 누나 집에 맡기고 본인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딸과 저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었고 누나에게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동생은 이 사실을 절대 딸에게 말하지 말고 수능이 끝나면 딸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딸 수능 잘 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베개 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통장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저에게 통장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거 와이프 보험금 한 푼도 안 쓰고 여기다 넣어둔 거야.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일해서 번 돈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이고 나 죽으면 보험금 나올 거야. 그것까지 해서 우리 딸 앞으로 살아갈 때 방패막 하라고
돈 모아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수능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딸한테 전해줘. 그리고 이거 수능 끝나고 8일 있다가 우리 딸 생일인 거 알지? 수능 끝나고 하루에 하나씩 보라고 편지 8개 써놓은 거니까 이것도 누나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잘해준 것도 없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누나한테 집만 주고 가게 생겼네. 나 누나 없으면 예솔이 못 키워냈을 거고 나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누나, 정말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지러울 정도까지 눈물을 흘렸네요. 남편에게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고 그날 밤은 남동생 곁을 지켰지요. 사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중간중간 남동생은 쌕쌕대며 숨을 쉬고 고통스러웠는지 아파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놔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혼자 버텨내려고 했는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이 되고 예솔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예솔이 수능 볼 때까지만 동생이 좀 살게 해달라고요. 정말 매일같이 남모르게 달빛 아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간절함을 하늘이 알았는지 예솔이는 무사히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전체에서 총 3개밖에 안 틀렸을 정도로 수능을 잘 보았네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예솔이에게 남동생에 대한 상황을 모두 말하고 남동생이 있는 병원을 향했습니다. 예솔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펑펑 울다 지쳐 쓰러지고 예솔이가 남동생을 찾아갔을 때는 남동생이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지요. 정말 안간 힘을 다해서 남동생은 딸을 보기 위해 버텼던 것이었죠. 그렇게 예솔이가 아빠를 찾아간 그날 밤 남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있는 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삐 소리와 함께 남동생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솔이와 동생이 장례식을 치른 뒤 저는 예솔이에게 통장들과 남동생이 남긴 편지 8개를 주었지요. 남동생이 예솔이에게 남긴 말들과 부탁들을 함께요. 저도 예솔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솔아,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우리 꿋꿋하게 잘 살아내자. 아빠도 하늘에서 예솔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영영 떠난 게 아니라 아파서 잠깐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예솔아,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일하면 큰돈 들어갈 일 참 많을 거야. 그때마다 이 통장에 있는 돈 꺼내서 쓰면 돼. 그리고 앞으로 나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너 시집가고 가정 이룰 때까지 내가 옆에 꼭 붙어서 챙겨주기를 약속했다, 남동생이랑. 그게 내 마지막 책임이야. 알겠지? 우리 열심히 아빠 목까지 살자. 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예솔이는 눈물을 참으며 저와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착하고 씩씩한 예솔이는 그 후 일지망으로 원했던 대학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어엿한 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쁘게 살고 있네요. 정말 남동생과 올케를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과 함께 슬픔이 올라오지만 예솔이를 생각하면 다시 눈물을 삼키게 되네요. 저 어린 아이도 씩씩하게 제 몫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라고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으면 되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네요. 안녕하세요.